안녕하세요. 법원직국어 박재현입니다. 제3회 동행 모의고사를 치르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시험은 2월 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일까지 14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치른 시험이었는데요. 축구 경기에 비유하자면 지금은 경기 후반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뛰어난 감독이라면 후반전에서 채찍이 필요한 선수와 당근으로 보상을 줘야 할 선수를 잘 구분해서 전략을 짜야겠죠. 이번 동행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이 짜야 하는 전략의 도구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시험에서 제 전략은 여러분들이 긴 호흡의 글을 읽어내는 것에 대한 연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출제한 국어 문제는 문학에서 산문의 비중을 높이고 비문학에서 총 2지문을 출제해 총 5개의 긴 글을 읽어냈어야 하는데요. 비록 독해량은 늘렸지만 난도는 높지 않아서 시간 내에 빠르고 정확하게, 즉 효율적 독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제 의도는 여기까지고요. 바로 25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현대시 작품인데요. 두 작품 모두 일순환에서 다뤘던 작품이라서 문제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가나의 공통점 문제, 즉 두 작품의 표현상 혹은 내용상 공통점을 묻는 문제고요. 2번은 보기 활용 문제인데 보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중에서 반영론적 관점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문제였고요. 3번은 밑줄에 해당하는 시어의 혹은 구절의 의미 해석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선지는 화자의 내면을 표출하여 시적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자, 화자의 내면을 겉으로 드러내는 시어 혹은 구절의 표현이 드러나면 맞는 선지입니다. 가작품은 그립다라고 일년일행에서 직접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맞고요. 나작품은 후렴구에서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라는 서리적 어조로 화자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통점은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선지의 후렴구의 반복은 나시에만 해당하는 선지였고요. 3번의 수미상관의 구조는 두 작품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의 민요적 사문보 율격은 김소월 시의 특징으로 가에서만 해당하는 선지였습니다. 그리고 2번은 반영론적 관점인데요. 반영론적 관점은 그 작품이 그 당대의 시대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선지에서 그 시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단어가 있으면 해당하는 선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번에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던 이라는 표현에서 바로 답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문제는 밑줄 친 시어 혹은 시 구절에 대한 의미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선지는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시에 3년에서 밑줄이 있는데요. 저 산에도 까마귀, 들의 까마귀, 서산에는 해진다고 지적입니다. 자, 화자가 1, 2연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에 대한 내적 갈등을 드러냈고 3년에서는 까마귀들이 해가 진다고 지적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떠나야 하는 화자의 해가 지는 상황은 떠나야만 하는 화자의 시간적 제약을 드러낸다. 아주 적절한 선지겠죠? 자, 다음 연에서는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그래서 강물의 밑줄이 있는데요. 이때 강물 또한 화자에게 따라오라고 재촉하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지에 끝없이 흐르는 강물은 이별 앞에서 주저하는 화자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맞습니다. 1, 2연에서 화자는 말을 할까 그냥 갈까 라고 해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내적 갈등을 드러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다음 시는 정지용의 향수입니다. 이 향수도 일순환에서 다루었던 작품이고요. 바로 3번 밑줄 가보겠습니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아 라고 해서 이 시는 각 연에서 화자가 떠올리는 과거의 고향의 이미지들을 제시하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밑줄의 실개천은 화자가 떠올리는 과거에 실제 존재하는 공간인데 3번 선지에 화자가 고향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떠올리는
추상적인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는 구체적인 실제 존재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그리고 4번 선지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이라고 했는데요. 4번 선지를 보니 사철 발벗은 아내라는 것은 가난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겠고 따가운 햇살은 고통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 선지에 어린 누이와 아내가 따가운 햇살 아래서 곡식 찌꺼기를 주워했던 가난하고 고달픈 농촌의 공간으로 본 해석은 매우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자, 다음 4번에서 7번은 비문학 독서 지문입니다. 글을 읽기 전에 문제의 유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4번은 논지 전개 방식 문제, 즉 글쓴이가 주장을 펼치는 방식을 묻는 겁니다. 5번은 내용 일치 문제, 6번, 7번은 밑줄 친 문맥적 의미의 추론 문제입니다. 4번에서 키워드를 먼저 보자면 가설을 제시하고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지, 아니면 두 번째는 비유적인 예시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방식인지, 3번은 상반된 두 주장을 비판하고 절충적 관점을 도출하는지, 4번은 핵심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지, 자, 키워드를 찾아 놓고 가야 되겠죠. 그리고 5번의 내용일치 문제 선지가 매우 짧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키워드를 한번 찾아 놓고 글을 전략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인들은 정신적 고귀함보다는 물질적 편리함을 추구한다 라는 선지 한번 가져가고요. 이번에는 괴테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진정한 인간성을 활용한다. 즉 괴테의 목적은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선지 확인합니다. 자, 3번 선지는 괴테는 개성과 존엄성을 통한 보편성의 획득을 인간의 목표로 간주하였다. 괴테가 가지는 인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봐야겠네요. 그리고 4번은 위대한 사상은 당대에만 의미를 지닌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선지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위대한 사상가 중 괴테에 대한 소개를 하며 화제를 꺼내는데요. 그는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하고 그의 사상은 현대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꺼지지 않는 불꽃에 비유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일치의 선지 4번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 문단은 그의 정신세계는 다양한 요소를 지녔고 이러한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탐구하여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에 앞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어 했는데 여기서 인간다운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결하며 선량하며 동정심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며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인간성을 자연과 유사한 상태로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 문단에서는 괴테가 강조하는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고 3문단에서는 이를 현대사회로 끌어와서 설명을 합니다. 글쓴이는 이러한 진정한 인간성이 현대사회와 걸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괴테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인은 내면보다 물질이나 인연과 같은 외면적 가치에 주목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5번의 1번 선지 또한 맞는 선지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된 인간성에 의해 폭력과 살생이 목격된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욕망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기서 악마가 미소를 짓는 이유는 욕망이 이끄는 대로 휩쓸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고 이 근원적인 이유는 욕망과 자연, 즉 인간성의 괴리감에서 온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음 문단은 한편 진정한 인간성에 대한 요구는 개인과 집단 간의 대립을 야기하기도 한다라고 문단을 시작합니다. 이때 괴테는 인간의 목표가 각자의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보편성을 이루는 데 있다고 보았다 라며 인간의 목표를 말했으니 5번의 3번 선지 또한 적절한 선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2번이 정답이겠죠. 이어서 인간의 목표가 개인에서 출발했으니 괴테는 개체에 비해 개체와 근원 중간 단계에서는 관심이 적었다라며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사례를 듭니다. 결론은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은 있었으나 그는 역시 집단의식보다는 개인의 존엄성을 더 중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선지의 2번은 괴테의 목적의식은 민족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음 문단에서는 다양한 집단에 속해 있는 현대인들에게 괴테의 사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개인이 조직사회에 종속됨으로써 정신적 독립성을 잃게 되는 위험성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다라고 하며 현대인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 말합니다. 이러한 괴테의 외침은 오늘날의 심각한 병폐를 함께 치유하자는 세계사적 선서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세계사적 선서의 의미를 지니는 이유를 파악하자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답으로 골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은 괴테의 사상, 즉 진정한 인간성을 토대로 현대사회 문제점에 적용해보는 글이었으므로 4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번에서 12번은 현대소설 문제였습니다. 산포 가는 길은 일순환 현대소설 시대별 주제별 작품 수업에서 산업화 이후 소외된 사람들을 주제로 다룬 소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먼저 문제 유형을 살펴보자면 8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 즉 소설의 표현 방식에 관한 선지들이었습니다. 1번은 완결되지 않은 결말 구조, 2번은 자연물과의 인물의 대조, 3번은 행동 묘사를 통해 심리 간접 제시, 4번은 서술자의 사건 요약적 제시였습니다. 그리고 9번은 인물들의 공통점 문제. 이런 문제는 소설을 미리 알고 있는 수험생이라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2021년 기출 메비우스의 띠에서 인물을 곱추와 난쟁이로 설정한 효과를 묻는 문제와 아주 유사한 문제죠. 10번은 보기 제시형 문제, 11번은 특정 장면 파악 문제, 12번은 인물의 정서 파악 문제였습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작품 해설이 달린 10번의 보기를 먼저 보자면 이 작품은 길을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 길은 인물 간의 교감 형성의 기능을 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물 간의 관계가 고립에서 유대감으로 변화되는 것 또한 추가 정보로 줍니다. 그리고 보기의 밑줄은 유대감과 인간미를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이와 거리가 먼 밑줄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본문을 보자면 앞부분 줄거리에서 영달과 정씨는 모두 떠돌아다니는 노동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백화는 술집에서 도망쳐 나온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인물이 함께 길 위를 떠돌아다니는 내용인데요. 본문의 첫 장면은 날이 어두워지자 새들이 둥지로 모여드는 장면 이후에 세 인물은 길을 떠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는 바로 상황의 대조인데요. 소설에서 종종 배경과 인물의 처지를 대조해서 인물의 처지를 좀 더 부각하는 기법을 쓰는데 바로 이러한 장면입니다. 날이 어둡자 안식처로 모여드는 새들과 또다시 길을 떠나야 하는 떠돌이들의 삶을 대조시키는 거죠. 그래서 8번에 2번은 맞는 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 속에서 백화는 자신의 처지가 시집은커녕 집안일이나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처지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백화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감이나 인간미와는 거리가 먼 선지므로 바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다음 장면은 눈길을 헤치며 어렵게 길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이때 발을 삔 백화를 영다리가 업어줍니다. 이때 영다리가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 바로 인간적 유대감이겠죠. 중리학 이후의 다음 장면은 정씨가 백화와 영달을 이어주려고 하는데요. 영달이 또한 남들처럼 결혼해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이때 대화 사이사이의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심리를 간접 제시합니다. 그래서 8번의 2번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다음 장면은 백화에게 먹을 것을 주고 떠나보내는 장면인데요. 이 또한 영다리가 백화에게 보내는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정씨는 영다리 대신 백화에게 자신들은 산포에 갈 것이라고 말하고 그곳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떠나는 백화는 이들에게 자신의 실명을 알려주고 떠나는데요. 이는 인물들 간에 심리적으로 가까워졌음을 알려주는 대화였습니다. 다음 장면은 새로운 인물, 노인이 등장하면서 이들 사이에 새로운 대화가 펼쳐집니다. 이들이 산포로 떠난다고 하니 노인은 산포가 예전과 달리 육지로 변했고 도시화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 장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산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습과 달리 변해버렸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은 고향인 삼포로 가려던 정씨가 마음의 정처를 잃어버렸다라고 했는데요.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인물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시를 찾으면 바로 1번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내가 갈 곳은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화자의 상황을 드러낸 것과 이 시는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씨와 영다리가 갈 곳을 잃은 상황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데요. 이는 완결되지 않은 결말로 독자들에게 여운을 느끼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8번에 1번 또한 맞는 선지로 4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건의 요약적 제시는 서술자가 긴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위 소설의 장면들은 인물의 대화나 행동 위주의 보여주기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습니다. 그리고 9번은 급변하는 산업화에서 여전히 돌아다니며 갈 곳을 잃은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주는 소설이기 때문에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 문제는 시간 표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문장 표현에서 시간 표현을 드러내는 표지는 총 3가지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알려주는 부사어 혹은 선어말 어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형사형 어미에서 우리는 시간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선지를 보자면 기억을 통해 선어말 어미 at이 과거 시제를 실현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기억에서 뛰어놀다 사이에 들어가 있는 at은 지금 사건이 어제 일어난 사건이므로 과거 시제를 나타나는 표현이 맞습니다. 2번에서 기억 니은을 통해 어제 작년에와 같은 시간 부사어 역시 문장의 시제가 과거 시제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적절한 선지겠습니다. 3번의 니은 디귿을 통해 형용사와 동사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을 결합하여 과거 시제를 실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니은에 만드신 것이다에서 만들다는 동사고 여기서 만드시 밑에 붙은 관형사형 어미 니은은 과거 시제를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디귿에서 한가하다라는 형용사에 붙은 한가하는 오늘은 한가한 편이다라고 해서 현재 시제를 드러내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동사와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 중에 과거와 현재는 같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3번이 바로 틀린 선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선지는 리을을 통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2번 쓰면 과거 상황에 대한 단절감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수업 시간에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at, 혹은 이라고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2번 쓰면은 리을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씁니다. 현재에는 공룡이 전혀 살지 않는 상황을 강조할 때 이렇게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를 2번 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은 의문문의 다양한 종류와 의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보기 1번에서는 의문문이 설명의문문, 판정의문문, 그리고 수사의문문이라는 종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자, 수사의문문에서는 의문문의 의도가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이나 명령, 감탄의 다양한 의도를 가지기도 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자, 보기를 바로 가겠습니다. 1번 선지에서 지금 밖에 날씨가 추운가요? 에서 대답은 네, 아니요로 대답하는 판정 의문문이죠. 그래서 선지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은 네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은 무엇이니? 라고 해서 무엇이라는 의문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2번의 선지는 맞는 말입니다. 3번의 디귿에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의문문인데요. 자, 디귿의 부사 얼마나를 함께 사용하여 감탄의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화자의 의도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라는 것에 대한 감탄의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입니다. 자, 리을에서는 너희들 지금 청소 시간인데 청소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의문문은 지금은 청소를 하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청소를 하라라는 명령을 좀 더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문장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에서 17번은 두 번째 비문학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문제 유형을 먼저 체크해 봅니다. 11번은 논지 전개 방식 문제, 16, 17번은 보기 활용 문제였습니다. 문학과 달리 비문학의 보기는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례가 나오거나
본문과 관련되는 개념 혹은 상반되는 입장과 같은 내용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본문을 읽기 전에 보기를 읽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첫 문단에서 꺼내는 화제는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상반된 입장, 즉 낙관론과 비관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입장에 대해 대조하는데요. 낙관론은 정보사회라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고, 비관론은 이러한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라는 입장 차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입장 차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제 분야의 경우라며 각각을 설명할 것을 예고합니다. 이때 다음 문단의 설명 방식 또한 일관되게 이어진다는 것을 빠르게 파악한다면 15번의 논지 전개 방식은 바로 2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구조를 지닌 문단들이 이어지면 주요 정보 또한 일관성 있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쟁점에서의 낙관론은 정보기술이 시장을 더 효율적인 완전 경쟁 모델에 가깝게 만들고 경제를 지속적 성장세로 이끌어 간다고 보는 입장과, 또 비관론에서는 국제 금융 자본의 단기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릴 것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쟁점의 낙관론은 정보사회가 소수의 목소리를 내게 해서 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비관론은 이와 달리 정보 통제와 감시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사회적 쟁점에서의 낙관론은 정통적 공동체의 와해라는 비관의 입장을 가지고, 또 쌍방향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열어주는 낙관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쟁점은 문화의 다양성과 그리고 획일화 사이의 논쟁이었습니다. 마지막 문단은 이러한 논쟁의 시사점은 결국 우리에게 균형적인 태도와 주체성이라는 태도라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16번의 보기는 소설 속 정보 통제의 상황을 예시로 설명하는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고르자면 정보 통제는 앞서 본문에서 정치적 쟁점과 관련하여 비관론의 입장과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4번 선지가 가장 적절합니다. 그리고 17번의 문제는 보기에서 정보의 성격을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오는 포함적 정보는 개방적인 정보고, 두 번째 나오는 배타적 정보는 독점적 정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번 선지에서 포함적 정보는 정서적이고 전인격적인 의사소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의사소통과 관련된 부분은 앞서 본문에서 사회적 쟁점 부분에서 나왔던 정보였습니다. 정서적, 전인격적 정보는 전통적인 공동체의 의사소통 방식이었기 때문에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보사회의 의사소통 방식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1번이 바로 정답이 됩니다. 다음 18번에서 20번 문제는 현대수필 문제입니다. 18번은 내용과 표현 방식의 특징을 묻는 문제, 19번은 보기 활용 문제, 20번은 밑줄의 장면에 대한 파악 문제입니다. 먼저 18번의 선지 키워드를 찾아 놓습니다. 1번은 내적 의식의 독백적 서술, 2번은 사물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주로 묘사되었고, 3번은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냉소적 표현, 4번은 섬세하게 관찰된 주변의 환경을 통해 글쓴이의 처지가 강조. 자, 작품을 감상하기 전에 문학작품의 보기는 작품 감상의 근거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19번의 보기를 먼저 읽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 봅니다. 19번의 보기를 통해 이 작품에서 작가가 느끼는 권태는 욕망의 절연 상태에서 기원하며 목적의식의 부재이고 실존적이고 근원적인 내면의 분열과 자의식의 붕괴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을 통해 권태를 느끼고, 이러한 절명의 원인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폐결핵이라는 질병, 두 번째는 방문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거리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민지적 상황 자체라고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자면 첫 장면에서부터 글쓴이는 시골 상황이 지루하다는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쓴이의 시선은 온통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시골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것 또한 글쓴이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권태로운 상황에서 글쓴이는 무슨 기사라도 좋으니 강요한다. 나는 무엇이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표현을 통해 권태를 벗어나야 하는 압박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1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다음 장면은 날이 어둡고 배가 고파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작가는 자기 부패작용이나 하고 있는 웅덩이 속을 실로 송사리떼가 쏘다니고 있다라고 하며 배가 고픈 자신의 몸을 자기 부패작용이나 하고 있는 이라며 스스로를 비웃습니다. 즉 자조적인 태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지도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의미 없는 풍경들과 일상들의 관찰과 주관적 독백이 이어집니다. 글쓴이는 멍석위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것이 시체와 무엇이 다를까라는 주관적 독백이 이어지는데요. 3번 선지처럼 밥을 먹고 멍석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시체에 비유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체에 빗대어 표현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16번의 2번 선지에서 이 글은 전반적으로 글쓴이의 객관적 인식의 묘사가 아닌 주관적 인식이 묘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는 이러한 자신의 생활을 극권태라고 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화자가 관찰하고 있는 불나비를 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글쓴이는 불나비를 보며 불나비는 불을 보면 뛰어드는 열정을 지녔지만 자신의 이러한 열정조차 없고 또 뛰어들 만한 불, 즉 목적의식 또한 없다라며 불나비와 자신의 처지를 대조합니다. 이는 4번 선지에서 정열적인 삶을 살고 싶은 내적 욕망을 실현하기 어려운 현실이 가장 큰 권태의 원인이다라는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쓴이는 내적 욕망조차 가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불나비와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문제 19번의 선지로 가봅니다. 자, 1번 선지는 보기의 내용으로 바탕으로 봤을 때 질병이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2번에서는 글쓴이는 온통 초록색인 시골의 낯설고 새로운 풍경에서 권태를 느끼고 있군이라고 했는데 글쓴이는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풍경을 통해서 권태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자, 다음 21번에서 24번은 고전소설 문제입니다. 역시나 수업 중에 다루었던 작품이고요.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대표적 여성 영웅 소설입니다. 문제 유형은 첫 번째는 서술상 특징 문제, 두 번째는 인물 파악 문제, 세 번째는 보기 활용 문제, 그리고 마지막 문제는 상황과 관련된 사자성어 문제입니다. 서술상 특징 문제를 먼저 보자면 1번 선지는 서술자 개입을 통한 주관적 판단, 두 번째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위계를 드러내고 있는지, 3번은 초월적 존재가 인물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4번은 배경 공간을 비유적으로 묘사해서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번의 인물들에 대한 파악 문제는 박씨 그리고 이시백, 승상이라는 인물을 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작품을 읽기 전에 23번의 보기를 먼저 보자면 고전소설에서 여성 영웅은 부녀자로서의 덕목을 충실히 수행한다라고 해서 남편을 섬기거나 시부모를 복양 그리고 시가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거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문제적 상황을 현명하게 부각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공감하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장면이 소설 속에 있겠죠. 그러면 참고해서 작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설의 첫 장면은 박씨가 하룻밤 사이에 관복을 지는 비범한 영웅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를 서술하는 서술자는 보는 사람이 네 아니 칭찬하리요와 같이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1번은 바로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리고 개화라는 인물이 승상에게 관복을 드리고 승상은 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승상이 그 관복을 입고 임금을 배웠는데요. 임금이 관복을 보고 크게 감탄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승상은 신의 며느리가 지었다고 하니 승상은 박씨의 시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임금은 며느리가 고초를 겪고 독수공방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꾸짖는데요. 그 원인이 며느리의 외모에 있다고 승상은 대답합니다. 이에 임금은 박씨를 후대하라는 명을 내리고 승상은 집으로 돌아와 이시백을 불러 꾸짖는데요. 이는 이시백이 박씨의 남편, 즉 승상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박씨는 집안 사람들이 더 이상 박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물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로 임금이 나오지만 이는 초월적인 존재가 아닌 현실적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21번의 3번 선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상이 임금에게 절을 하는 장면을 통해 인물의 행동이 인물 간의 위계를 드러낸다라는 선지 또한 적절합니다. 이후에 박씨는 승상에게 가산이 넉넉하지 못하니 성제, 즉 재산을 모을 도리를 하자라는 권유를 하고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주는 현명한 부녀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력 이후의 장면은 박씨가 피화당이라는 공간을 가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피화당이라는 공간은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환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므로 4번 선지 또한 적절합니다. 승상이 박씨에게 피화당이라는 이름의 뜻을 묻자 박씨는 이후 불행한 때를 만나면 저 나무로 화를 면하올 터이옵거늘 당호를 피화당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는 불행한 때를 미리 대비하는 자세와 관련된 유비무환이 가장 적절한 선지입니다. 유비, 준비가 있으면 무환,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말을 듣고 놀란 승상이 기륭을 물으니 이는 청기라서 누설할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승상은 탐복을 하고 자신의 자식, 즉 이시백이 못나서 며느리를 박대하니 자신이 죽으면 앞으로 며느리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며 며느리 앞날을 걱정합니다. 이때 박씨는 그래도 남편이 어서 입신양명을 해서 다른 여자를 얻어 아들을 낳으면 자신은 죽어도 한이 없다라며 아주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승상은 다시 아들을 불러 꾸짖는 장면이 이어지는데요. 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덕 있는 사람을 구박하니 장차 내 집이 망하리로다 라며 탄식합니다. 자, 그렇다면 2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에 박씨는 이시백이 입신양면하면 자신의 원한이 없겠다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2번에 박씨를 멀리하던 이시백은 승상의 꾸짖음으로 그 태도를 바꾸게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승상이 아들 이시백을 꾸짖었으나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역시 계속 박대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입니다. 자, 그리고 3번 선택지는 승상은 자신의 오해로 인하여 박씨의 목숨이 위태로워졌다며 후회를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승상은 오히려 박씨를 걱정하고 있고 아들로 인해서 자신의 집안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오해로 인해서 박씨의 처지가 위태로워졌다고 후회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4번에서 승상은 박씨를 무시하는 이시백의 태도로 인해 집안이 망할 것이라고 염려하는 부분은 본문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 4번을 보겠는데요. 자, 4번에서 박씨가 피화당 조성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답을 피하는 것으로 보아 박씨는 청기누설의 죄를 지은 시가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여 부녀자의 덕목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박씨가 이 피화당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청기이기 때문에 누설하지 못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는 오히려 시댁을 걱정하는 표현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제는 25번 외래어 표기법 문제입니다. 이 어문 규정과 관련된 문제들은 법원직 국어에서는 보기에 규정을 주어주고 선택지에서 예시를 보기 규정에 적용하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를 바로 보자면 1번 예시에 있는 th는 현대 국어에 우리 국어에는 없는 자음이기 때문에 현용 24개의 자음으로 바꿔 쓴다라는 1항의 규정을 따라서 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2번에 영어의 F는 우리의 발음 히읗이나 피읗과 유사하다. 그래서 2항에 따라 파이팅을 화이팅이나 파이팅 모두 적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유명한 예시죠. 2번 규정에서 보면은 외래어의 1의문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쓴다. 즉 F의 발음은 우리는 피읍으로 쓰는 것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자, 3번은 받침의 표기인데요. 외래어에서 디귿 받침이 나는 외래어라 하더라도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디귿은 받침으로 적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글자로 바꾸어 쓴다. 적절한 선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은 버스에서 비는 파여름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사항에 따라 된소리인 뻐로 쓰지 않고 버스로 표기한다라는 것은 적절한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25문제의 풀이를 빠르게 해보았는데요. 이번 모의고사 또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과 남은 수험 생활의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이 아닌 파이팅이 넘치는 후반전 경기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법원직국어 박재현입니다.